자, 19번 보시면 도시벌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우리 구역 해제입니다. 제가 구역이 도시벌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는 이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다 그랬죠. 사업이 미시행시 해제.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됐을 때 해제. 원인, 이 효과는 뭐 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미시행시 해제라면 과거지어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과거로 되돌린다.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해제가 됐다라면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 시행 완료라면은 보통이라면 공사 끝났을 때 공사 완료 공고가 있어야 끝난다 그랬죠?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근데 환지에서는 공사 끝난 후에 요걸 따로 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근데 미시행시 해제에서 요 틀 속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핵심 절차인 실시기 인가 신청이 이것이 3년 내 없을 때 그 다음날 해제. 만약에 이 경우에 구역을 먼저 지정한다면 구역 다음에 계획이 나와야 되고 계획 다음에 실시기 인가 신청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했던가. 그래서 구역이든 계획이든 실시기 인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둘 다 3년 내 없을 때, 요거는 둘 다 3년 내 없을 때, 구역과 계획 사이가 2년. 녹지나 비도시 같은 데라 면적 넓게도 가능해서 만약에 330만 대규모로 사업을 한다면 이건 너무 작으니까 330만 이상일 때만 5년. 다음날 붙는 건 똑같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 그래서 1번이 도시발 구역이 지정 고시된 때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대. 이게 구역과 실시계 인가 신청 사이 3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해지된 것으로 본다. 2번은 구역을 고시된 때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개발 계획 고시가 없다. 구역과 계획 사이 2년. 그 다음날 구역정 해지된 것으로 본다. 3번이 계획 고시된 때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계획과 실시계 인가 신청을 얘기하는 건데 괄호 속에 보시니까 개발 계획이 면적 330만 이상인 곳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3년이 돼야 되는데 330만 이상이니까 5년이 되는 거예요. 맞고 4번의 환지 방식에 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일 때니까 공사 완료 공고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는 거지. 환지 방식이니까. 사업 시행이 완료된 사유 중에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5번이 사업이 완료되어 구역이 해제 의제됐다. 사업 완료로 해제가 의제됐다라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구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맞는 얘기고 역시 4번만 틀린 겁니다. 20번에 보시면 다음 중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는 자 1번 도시개발조합밖에 없죠. 조합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됩니다. 전부 환지 방식이 환지 방식이죠. 일부 환지라면 혼용이 되니까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게 조합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세 가지 사업에서 다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원칙이든 예의든 조합이죠. 나머지 될 수 있는 자 지금 뭐 토지 소유자, 토지가 시행자로 되려면 수용 사용 방식이든 환지든 다 돼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요자가 이제 특히 되는 것은 3분의 2 이상 소유한 자 되는 경우는 이제 수용 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얘기죠. 이게 과밀역 지구가 안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다. 수도권의 제일 인구 많은 과밀역 지방으로 나가라고 이런 혜택 주는 거.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에 일정 요건 갖은 자 역시 민간 시행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 할 때만 이제 이 수용사용 방식에서 시행자로 될 수가 있어요. 21번.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설명이다. 환지 방식에서 시행자 지정. 별도로 원칙은 1번. 토지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가 원칙인데 요 사람 말고
지자체를 지정할 수 있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2번이 토지주나 조합이 원래 지정받을 토지주나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할 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시행자 지정 신청 기간입니다. 개발계획 고시로부터 1년 내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할 때 물론 3번의 위 2의 경우에 시행자 지정 신청일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라면 6월 연장할 수는 있어요. 신청 기간이. 원칙은 1년, 예외적으로 6월 연장 가능합니다. 4번의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고서류에 대한 사업과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이미 지자체장이 옆에서 어떤 공고사업 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럴 때도 만약에 여기 환지방지에서도 이 사람을 지행자로 지정하면 이미 투입된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잘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지자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5번이 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및 소유자 총 소유분의 2 이상이 지자체 등 시행에 동의할 때 지자체를 지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요게 면적 3분의 2 총 소유분의 일반 동의가 아니고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거 시행자 자격에서 제외하고 하는 건 맞아요.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이지. 그런데 2분의 1, 2분의 1 이게 3분의 2, 2분의 1이면 조합을 만들어 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건 못 만들 때 2분의 1, 2분의 1 되나 반반 정도가 지자체 지정에 동의할 때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22번. 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시행자가 못할 때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2번, 3번은 뻔한 거예요. 1번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했다는 얘기는 시행자가 있는데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받았는데 그게 취소됐다는 얘기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2번 시행자 지정 자체가 취소가 됐어요. 못하잖아 그럼 그 사람이. 3번이 시행자가 있었는데 부도 파산 등으로 사업 시행이 어렵다. 이럴 때도 시행자가 못하니까 변경할 수 있는 사유 1, 2, 3번은 당연히 들어가고 숫자 나오는 것이 4번, 5번 숫자인데요.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1년 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할 때입니다. 사업 착수랑 관련된 거 이것이 2년이잖아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2년 내. 그래서 예외적 시행자 지정 사유든 시행자 변경 사유든 신청과 관련된 것은 1년이고 착수랑 관련된 것이 2년이다. 여기 2년 내 착수 안 할 때예요. 5번은 신청에 관련된 거. 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함에 따라 이미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전부 환지방식에서 이미 토지나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 지정된 토지나 조합이 구역고실로부터 1년 내 실시계획 신청을 안 할 때잖아. 이게 3년 내 신청 안 하면 구역이 해제되는 엄청난 사유였고 1년 내 신청이 안 되면 구역은 살아있고 시행자만 변경할 수사에 들어간다. 4번만 틀렸습니다. 23번. 자, 23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 대부분 나오는 게 조합 얘기, 조합은 그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합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여기서 한번 소화하려고 해놨어요. 자, 우리 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조합의 법적 성격,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으로 볼 수 있다. 너무 쉬울까 그랬는데 아까 제가 답을 불러주는데 하는 얘기 안 하면 안 돼 여기서. 이건 너무 쉽게 줬잖아요. 개발 좀. 아니 이걸 안 해서 뭐를 찍었는데. 예? 너무 쉬워서 의심했어요? 기출문제 중에서 우리가 너무 쉬운 것도 다 종종 나와요. 개발조합, 정비조합은 성격이 법인이다. 시행자로서 조합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춰야 되겠네요. 법인으로 보고 정확하게는 공법에 나오고 있고요. 우리 공법이고 공법에 나오지 어디 나옵니까? 그리고 비영리 조합원으로 보자면 사단법인이다 그랬잖아. 하여튼 의심이 지나치게 많으면 시험 풀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사회생활에서 다 스스로 불안해져요. 2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권을 작성해 지정권자 이건 어디가 틀렸습니까? 건축물 소유자가 나와서 틀렸지. 개발법에서 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으로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은 환지에서는 땅을 정하고 새로운 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만 참여하면 되죠. 이 사람이 땅 받을 사람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 건물 소유자까지 포함한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법에 나오는 얘기라고 했죠? 거기선 건물 줄 때 쓰니까. 환지에서는 무조건 땅과 땅 주는 거 아닙니까? 토지 소유자만이지. 7위는 맞아. 지정권자에게 받으라는 것도 맞아요. 다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를 바꾼 겁니다. 토지 소유자만이에요. 3번의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쉬운 질문이죠. 뭐 설립인가만으로 성립 안 하죠? 법인이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그러잖아. 설립인가하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성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4번에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하고자 할 때는 유명한 얘기잖아. 설립인가 신청 동의. 우리 보통 보는 일반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 또는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아, 숫자 맞아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또는이 틀렸지. 개발법 정비법에서 이렇게 면적이나 사람 수로 계산하는 동의요건 나올 때 다 밑이에요. 밑. 두 동의 다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 와로 바꾸든 밑을 쓰든 또는이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5번의 조합에 대해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민법 중 조합이 아니고 사단법인. 비형이니까 민법에 대한 규정이고 사단이니까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끌어다 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격상 비형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번. 그러니까 혹시 1번을 착각하신 분이라면 혹시나 공법을 가지고 민법상 이렇게 생각해서 안 찾은 분 있어요? 아니 성격이 글쎄 민법으로 따진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이랑 같은 건데 공법에 나와 있는 그거잖아. 공법에 나와 있는. 이렇게 지문 냈던 적도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기출에서도. 성격이 뭐냐.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아, 공법이잖아, 공법. 비영리 사단법인. 진짜 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네. 아이고, 참. 어째. 자, 24번의 개발법상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토지 면적 산적에는 국공유지가 포함된다. 시행자 지정 파트에서는 막 제외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나오죠. 우리 조합 설립인가 파트에서는 국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다. 이거 제외한다라고 몇 번 틀리게 했었어요. 포함된다. 전체 면적으로. 그래서 포함된 전체 면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유지 동의를 먼저 받고 안 될 때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에 동의자수 산정 방법에서 토지 소유권을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 대표자 1인을 소유자로 본다는 건 당연하죠. 공유자 수대로 봐서는 안 되지. 대표자 1인을 한 사람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공유하고 있을 때. 그렇다고 3번을 또 착각하시면 안 되죠.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에 한 구분 소유자라면 이 집합건물법상 구분 소유자도 마치 대지 지분 뭐 몇 프로, 대지 전체의 몇 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유하고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구분 소유자는 각각의 단독 소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소유자 1명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대표자 1인 하면 틀려요. 각각이니까 맞는 거예요. 4번의 조합 설립에 동일한 토지 소유자는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 동의에서도 당연히 동의의 자유가 있듯이 철회의 자유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철회하기 전에는 어떤 동의에 대한 동의를 받고 나서 그 행동하기 전에 철회해야지 이미 어떤 행동을 한 상태에서는 철회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라면 그 설립인가의 동의라면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어야 되지 이미 설립인가를 동의를 받고 신청한 이후에는 철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청 전에 철회할 수 있다.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미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했으면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한 것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할 수는 있는 거죠. 동의한 것으로 봐도 이미 동의한 사람도 철회할 수 있듯이 설립인가 신청 전이면 철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틀렸고 25번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 현황이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동의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소유자 수는 몇 명이냐. 최소 몇 명 동의를 얻어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하냐.
요거는 제가 그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이 지문 이렇게 형성하는 게 참 힘들어서 그대로 낸 겁니다. 이거는. 이후에도 뭐 좀 더 간단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이게 얘가 제일 옛날에 나왔던 옛날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워낙 이게 탄탄하게 나와 있어서 예시가. 자, 이거 그래서 계산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요거 동의를 갖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먼저 면적 3분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 요걸 한번 계산하고 요걸 하면 둘 다 갖춰야 됩니다. 둘 다 갖춰야 돼. 그럼 면적 3분의 면적은 얼마예요? 면적이 2만 제곱미터죠? 그 계산이 다 돼 있잖아. 맨 그때 합계 21제에 대해서 2만 제곱미터다. 2만 제곱미터예요? 그러면 2만 제곱 이게 국공지를 포함하니까 그 위에 합계 위에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게 국유지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공유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 2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 면적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2만 제곱미터 요것의 3분의 2 이상이라면 요것의 3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이제 이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4만 제곱미터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요 이상 동의를 받은 요 요건이 채워지는 거잖아. 이 면적이 3분의 2가 요 면적이니까, 그죠? 그러면 최소한의 동의자 수를 물었기 때문에 동의를 받되 제일 면적 많이 가지는 사람 동의부터 받아야 최소한의 동의 요건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데 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필지수와 상관없이 다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데 2만 2천짜리 아니면 1,000짜리 이렇게 구성돼. 2,000짜리부터 쫙 받아봐야죠. 그러면 김모모 씨로부터 둘, 넷, 6가지가 6명까지가 2,000이니까 6 황모모 씨까지 다 받아도 2, 6, 12 12,000밖에 안 되죠. 그럼 그 아래 동의를 더 받아야 되겠네? 신씨 13,000이 됐어요. 그럼 아직 안 되죠? 엄씨 동의까지 받아야 14,000이 되니까 요거를 충족하죠? 요걸 충족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뭐. 몇 명이 그럼 엄씨까지가? 8명이 되죠? 아니 이것도 또 웅성웅성 하는 거 보니까 또 많이 틀린 모양이네. 단순한 계산 문제는 이거 알고 푸는 거. 네? 혹시 뭐에서 헷갈렸나요? 전체 면적은 2만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서 3분의 2 면적을 봐야 되니까 3분의 1 그냥 곱해주면 나오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얼마인지는. 그럼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최소한의 동의니까 면적 많이 가진 사람 동의부터 계산을 해서 13,333 이상만 채우면 되니까 엄씨까지 받아야 14,078명이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 2분의 총수는 몇 명이에요? 이건 세봐야 알지. 총수는 14명이 되죠? 서울시까지 14명의 반 7명. 그럼 여기서 7명 채우면 되네. 두 동의를 다 갖춰야 되죠? 몇 명 동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는이라면 7명이 최소한의 동의 요건이 되지. 둘 다 갖춰야 되잖아. 7명 가지고서는 이 동의 요건을 못 채우죠? 둘 다 갖춰야 되니까 8명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계산했는데 7명을 선택했다. 참 아까운 경우예요. 응? 미시 아니, 또는이 아니잖아. 미시잖아. 두 동의 다 갖춰야지. 그러니까 최소한 8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계산 문제를 충분히 낼 수는 있었고 몇 번 냈던 건데 정비법에서는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거기는 너무 동요근이 복잡해서 4321 막 4343 과반수 432 막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까지는 못 내고 소유자 수가 몇 명이냐 하는 걸 그쪽에서 내는 거라고. 여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거지. 소유자 수 그쪽에서 계산할 때 뭐 이래도 저래도 한 명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자, 26번. 자, 개발법 규정의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조합원에 대한 설명이 좀 옳은 거. 조합원으로서 파산 선고를 받은 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이게 그냥 옳지 않습니까? 이미 조합원이에요. 파산 선고를 받았대. 임원은 안 되지. 조합장 이사 감사는 안 되지.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자기 땅이 있는데 거기서 땅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산 선고 받았다라고 해서 뭐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선고 받았다라고 해서 왜 땅을 못 받아? 자기 부동산이 왜 침해가 돼?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이기만 하면 당연 조합원이 된다. 파산 선고를 받았든 감옥에 갇혀 있든
미성년자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번에 계획사유 없습니다. 저번에 계획사유는. 이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이게 면적에 비례하여가 틀렸죠? 면적에 비례한다면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수가 달라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적에 비례하여 대신에 관계없이라고 적어두셔야지.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평등한 결의권. 3번에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이라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의결권을 승계하면 승계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몇 표를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이전받아야 돼요. 일부만 이전받게 되면 나머지 일부는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면적 크기에 관계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전부를 이전받아야만 승계할 수 있다. 4번의 토지벌조합의 설립에 반대한 소유자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반대에도 있어요. 공유토지에서는 각각 의결권 행사하면 안 돼요. 대표자 1인만 공유. 그래서 다 틀렸지. 27번 보시면 임원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임원.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도 조합의 감사가 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죠. 구역 내 그 토지 소유가 아니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인데 관련 없는 사람이 왜 여기서 감사를 맡아서 합니까? 임원이든 대의원이든 조합장 이사 감사든 대의원이든 다 조합원 자격은 있어야 돼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단 말이야. 토지 소유자이어야 돼. 근데 혹시 공유하고 있다면 이제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돼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이사가 아니고 감사가 대표한다 그랬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죠.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는 총회에서 해임해야 된다. 해임할 필요 없죠? 자동 자격 상실이죠? 다음날 자동 자격 상실. 제가 임원의 결격사유는 보통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에서 하는 그 결격사랑 비슷하니까 그냥 따로 안 한다 그랬죠. 그죠? 단지 비슷하지만 우리 감옥 교도소 들어갔을 때 끝나고서 얼마 전에 그거만 숫자가 다르다 그랬죠? 내용은 다 똑같고 그것이 2년. 중개 실무에서는 3년이지만 여기서는 2년. 개발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4번의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에 다른 임원을 겸할 수 없으나 직원은 겸할 수 있다? 직원도 겸할 수 없죠. 제가 임직원 겸직 금지라고 했잖아. 같은 조합 내에서 임원과 직원도 겸해서는 안 돼요. 부정여지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5번의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은 겸할 수 없다. 원래 같은 조합 내에서 임직원 겸직 금지지. 다른 조합은 이 조합과 상관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른 조합이라 하더라도 이 조합과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할 때는 똑같은 목적을 하는 조합이다 보니까 서로 이익이 조합끼리 충돌될 수 있어서 그때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니까 임직원 겸할 수 없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자, 28번 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역시 선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자격 없어요. 이번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 이상 조합원 총회관을 대항해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아까 제가 이거 할때 여기서 둘 수 있다라고 확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많이 맞추신 것 같아. 둘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비조합이면 대의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정비조합이면 몇 명 이상일 때? 100일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100일 이상 두어야 한다죠? 여기는 둘 수 있답니다.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 수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은 돼야 된다. 대의원은 총회 권한 중 실시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있어요.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없는 것은 5가지만 5번의 대의원은 총회 권한 중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대행할 수 없다.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실시계획은 빠지고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에서 이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의해야 되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나머지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5번이 다 맞는 겁니다. 있다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문제 나왔네요. 29번에 개발법상 공공시행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부터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그 사업이 아닌 거. 정비법의 대행과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정비법의 대행이 원조 대행입니다. 정비법이라면 민간 시행자가 아예 못할 때 그 민간 시행자를 대신하여 시장운수 등이 대행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민간인이 못할 때 공공 등이 대행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전부 대행이죠. 그러나 개발법에서는 그쪽과 완전히 달라. 여기는 일부 대행이라고 해서 공공시행자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공시행자가 그대로 사업시행은 하되 공공이 하는 일 중에서 민간이 잘하는 부분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에게 일부를 맡길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뭐를 맡길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 문제 낼 때는 누가 맡길 수 있느냐 이걸 구별하는. 지금 공공시행자가 일부를 민간에게 대행하는 거예요. 공공시행자가. 근데 지금은 이제 대행 업무,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거. 자, 실시, 설계만 공공이 잘한다 그랬어요? 민간이 잘한다 그랬어요? 민간이 잘하지. 설계업자, 설계사, 이런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설계 잘할 거 아닙니까? 주민이주대책은 공공이 잘하는 거, 이거는. 주민이주대책이 예를 들어 주택이 수용당한 자들, 수용으로 해서 우리 생활의 근거를 잃은 자, 그런 자에 대해서 이주대책 세워주는 걸 얘기하죠. 이주대책 세워준다면 주택 새로 지을 땅을 수용을 해서 다시 거기다가 주택을 지어줘야 되겠네. 남의 땅을 강제적으로 수용하고 이러는 거 민간이 잘한다 그랬어요? 공공이 잘한다 그랬어요? 공공이 공적 지위에서 잘하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민간이면 싼만 더 달라고 막. 응? 부지조성공사 5번의 기반설공사. 공사는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회사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 옆에 조성투의 분양? 상냥한 민간인이 잘 웃으면서 분양 잘할 것이다. 이 네 가지만이에요. 네 가지만. 지금 공공시행자가 민간에게 잘하는 부분을 대행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있는 것이지 2번의 주민이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실 공무등 민간에는 상관없는데 시행자가 공공기관에게 맡기는 경우예요. 이게 반대로 공공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2번이라고요. 공공기관이 잘하시는 분, 공공기관에 밑타갈 수 있는 사유를 하래요. 그거랑 구별하시라고 낸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고 주민이주택뿐만이 아니고 그거 있잖아. 뭐 기초조사 하는 거, 기초조사. 그것도 기초조사 거의 공적인 사람들이 잘한다니까, 기초조사? 기초조사라든지 토지 매수 업무와 보상 업무 이거. 토지 매수 업무와 보상 업무도 그래요. 토지를 매수하는 토지 매수 업무와 그에 따른 보상 의무 같은 거. 아까 주민이주택 때도 결국 토지를 수용해서 매수로 공적으로 수용을 해서 주로 하기 때문에 다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번 매수를 어떤 공익으로 해서 필요한 땅이 있는데 한번 땅 매수해봐라. 참 매수하기 힘들거든요. 상대방이 노린다는 거 알게 되면 토지시장은 계속 버티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올리려고 하잖아. 그래서 수용 절차도 필요한 것이고. 공공기관이 잘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그런 것과 구별하시면 돼. 그래서 이 주민이주대책, 제가 지금 주민이주대책 바로 옆에다가 그런 거를 같이 써놓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또 낼 수 있잖아. 그지?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 그렇게 설명하는 걸 왜 안 써놓는데요? 매수 업무, 손실보상 그런 걸 알아서 쓰셔야지. 받아 쓰세요. 안 해도. 자, 30번에. 개발사업의 실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제 실시계까지 했죠. 수용사항부터는 이제 다음 문제 낼 거고. 자, 우리 실시계기를 하면 시행자가 실시계 작성해서 인가라면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 건데 별로 낼 게 없어. 그래서 실시계획에서는 이제 뭐 지구 단위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과 어쩔 수 없이 절차 같은 거 내지 않습니까? 또 변경할 때는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경미할 때는 변경 필요 없다. 뭐 이런 거. 인가 필요 없다. 1번의 시행자는 지구 단위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지구 단위에 포함된 실시계획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개발법에서는 이것이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고 실시계획 내용에 들어간다 했던 거. 2번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에 인가받은 실시계에 대해서 변경을 받지 않는다. 낼 게 없으니까 이런 거밖에 못 내는 거예요. 이런 거밖에. 여기서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어떤 절차를 거치면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 그랬잖아요. 변경할 때.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한다. 예를 들어 개발행 허가를 받았는데 변경한다. 변경허가. 그럴 때 경면 변경이면 그 허가 필요 없다. 여기도 실식에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받은 실식을 변경한다. 똑같은 절차 변경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면 변경일 때는 그거 필요 없다. 이런 논리는 다 똑같잖아요. 여기서 그 받은 시행 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 면적은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을 경면 변경으로 봐요. 10% 범위에서 축소. 여러분 이게 제가 국계법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허가받은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만 경미한 것이라고 했죠? 여기는 그래도 특별법이니까 좀 더 넓다. 10%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 확대는 당연히 인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것이 10% 범위 안에서 축소할 때라고. 국계법에 비해보면 좀 더. 10%면서 축소할 때 경미한 것이니까 변경을 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의 지정권자가 실식을 작성하나 인가하는 경우에는 시도자가 지정권자라면 시장하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인가권자가 구역 지정권자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할 때랑 국장이 할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가를 내준다라 바로 아랫사람의 의견 듣는가. 요 사람이 하면 시도사 하면 시장하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국장이 한다면 시도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아랫사람 의견 듣는 이런 거. 4번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실시의 인가를 받은 후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 이게 인가 대상 아니에요. 경미한 경우로 보는 거예요. 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고 한 것은 만약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했다면 실식에 작성을 넣어서 본인 인가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증액. 아까 면적을 10% 범위에서 축소할 때만 경미한 것이었어요. 확대는 큰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면은 10% 똑같은 10%를 쓰는데 증감이 다 들어가요. 우리 면적은 너무 크면 안 되고 작게 축소하는 게 작은 건데 사업비라면은 기존의 사업비에서 감액뿐만 아니고 증액도 10% 범위에서 증감이면은 요게 다 경매에서 들어간다고. 이 돈에 순수히 돈에 관련된 것인데 뭐 10%만 넘지 않으면 증액하고 가벼운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증감 다 들어가요. 그 정도 하시라고 한 거야. 이게 경미한 명예니까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야 된다고. 그 정도만 경미한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정도만 제가 공부하셔서 한 거예요. 면적 축소라면 10% 범위에서 축소할 때만. 사업비라면 10% 범위에서 증감할 때 다 경미한 것이라고요. 5번에 종전의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사항 중에 고시된 실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 고시된 내용으로 평균해서는 본다. 우리 실시계획에서도 도시군 관리를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에 들어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관리로 결정한 사항 중에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이 있다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새로운 고시된 내용으로 종전 내용은 바뀐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시계획에서는 좀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시면 거기서 뭐 더 어렵게 나오면 뭐 틀려도 되고 이 정도는 충분한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